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하던 영민은 일단 시골의 작은 집을 임대하게 되었다. 도시에서는 집세가 너무 비싸서 경제적으로 부담되었기 때문이다. 인터넷은 느렸지만 주변이 조용하고 집중하기 좋아 차츰 그곳에서의 생활에 적응해 나갔다. 그런데 이사가고 몇 주 지나지 않아 이상한 일들이 하나 둘씩 발생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영민은 누가 문 밖을 서성이는 듯한 소리를 들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겠거니 생각했지만 그 소리는 매일 밤 반복되었다. 발자국 소리, 희미한 속삭임, 문 손잡이를 더듬는 소리가 들렸지만 문을 열어보면 아무도 없었다. 영민은 점점 불안해졌고 결국 윗집 할머니에게 찾아가 홀로 사는 집에 이상한 소리가 난다고 이야기했다. 할머니는 영민을 경계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 집은 오래전부터 비워둔 집이었어. 여기 사람들은 그 집에서 살지 않아. 이유가 있거든. 할머니의 이야기에 따르면 그 집에는 수십 년 전 물에 빠져 죽은 아이의 원혼이 떠돌고 있다는 소문이 있었다. 아이는 당시 그 집에서 살았고 호수에서 놀다 사고로 생을 마감했다고 했다. 그날 이후 그 집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상한 경험을 하고 떠나갔다고 한다. 할머니는 그 애는 아마도 돌아갈 집을 찾고 있는 것일 거야 라며 조심하라고 당부했다. 영민은 으스스했지만 현실적인 경제 사정 때문에 그 집을 당장 떠나지 못했다. 다만 밤이면 주변에 소금을 뿌리며 나름대로의 방어책을 만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영민은 잠에서 깨어나 꿈을 꿨다. 꿈속에서 그는 아이와 나란히 호수 앞에 서 있었다. 아이는 슬픈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물속으로 걸어들어갔다. 꿈에서 깨어난 영민은 가슴이 답답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는 호수로 향했다. 호수는 실제로 그저 고요하고 아름답기만 했다. 그런데 물가에서 우연히 작고 낡은 인형을 발견했다. 마치 오랜 세월 호수 속에 있었던 것처럼 물에 젖고 훼손된 인형이었다. 영민은 그 인형을 집으로 가져와 깨끗이 씻고 방 한켠에 두었다. 특이하게도 그날 밤부터 이상한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영민은 윗집 할머니를 찾아가 이 기묘한 경험에 대해 이야기했다.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 아이가 자기 친구를 되찾았나 보네. 이제 그 애는 편히 쉬러 갔을 거야. 시간이 흐르고 영민은 취업에 성공해 도시로 다시 돌아갔다. 그 후로도 가끔 시골집에서의 시간과 그 아이의 이야기를 떠올리곤 했다. 할머니 말 맞다나 그 아이는 이제 편히 쉬고 있는 것일까? 영민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그 집과 그날의 호수가 남아 있었다. 두 번째 이야기. 한 여름밤 나는 친구들과 함께 캠핑을 하기로 했다. 캠핑 장소는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깊은 산속에 자리 잡은 오래된 캠핑장으로 정했다. 이곳은 한때 인기 있는 휴양지였지만 몇 년 전부터 이상한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텅 비게 되었다는 소문이었다. 우리는 오후 늦게 도착해 텐트를 치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캠핑장은 사람들로 북적일 줄 알았는데 의외로 조용했다. 취향에 맞게 자리를 잡고 점심을 먹은 뒤 우린 산책을 나서기로 했다. 걷다 보니 숲길의 왼편으로 오래된 산장이 하나 보였다. 창문은 뽀얗게 먼지가 쌓여있고 입구 쪽 지붕은 부분적으로 내려앉아 있었다. 호기심에 우리는 산장에 들어가 보기로 했다. 문은 의외로 쉽게 열렸다. 산장 내부는 음산한 분위기를 풍겼다. 바닥엔 유리 조각과 신문지 쪼가리들이 흩어져 있었고 낡은 가구들이 아무렇게나 놓여 있었다. 우리가 지나칠 때마다 바닥은 삐걱거렸고 먼지는 발길에 날렸다. 친구 중 하나가 기묘한 냄새를 맡았다고 말하며 창문을 열었다. 그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갑자기 문이 꽝 닫히며 창문 밖에서 강한 바람이 불어왔다. 우리는 순간 당황하며 서로를 쳐다보았다. 바람 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귀를 찢는 듯한 날카로운 소리로 바뀌었다. 누군가가 귀신 같은 비명을 질렀고 우리는 서둘러 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왔다. 캠핑장으로 돌아가는 길 정체를 알 수 없는 발자국. 소리가 우리 뒤를 계속 따라왔다. 돌아보면 아무것도 없었다. 점점 공포에 질린 우리는 뛰기 시작했고 숨이 턱이 차오를 때쯤 텐트에 도착했다. 도착하고 보니 저녁 해가 지면서 주위는 이미 어둠으로 뒤덮여 있었다. 그날 밤 우리는 모닥불을 피워놓고 무거운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화장실이 급해진 친구 하나가 혼자서 숲 쪽으로 좀 다녀오겠다고 했다. 우리는 조금 불안했지만 곧 돌아올 거라 생각하고 기다렸다. 20분이 지나고 그 친구는 돌아오지 않았다. 어두운 숲속에서 누군가 다급히 달려오는 소리가 들리더니 친구가 헐레벌떡 나타났다. 얼굴은 창백하게 변해 있었고 숨이 가빠 말을 잇지 못했다. 우리는 그를 진정시키려 했고 그는 떨리는 손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저기 누군가 있어. 믿을 수 없다는 마음과 두려움이 교차한 우리는 그의 말에 따라 숲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 얼핏 무언가가 보이는 듯했다. 그 순간 우리 중 한 명이 비명을 질렀다. 그제서야 나도 보았다. 나무 사이로 아주 희미하게 보이는 얼굴 하나가 있었다. 그 얼굴은 미소를 짓고 있었고 눈은 우리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다. 너무도 생생했던 그 장면에 우리는 달아나기 시작했다. 텐트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서둘러 짐을 챙겨 캠핑장을 빠져나왔다. 그 이후로 다시는 그 산장 근처에 가고 싶지 않았다.
몇 주 뒤 그 캠핑장에서 이상한 실종 사건이 발생했다는 뉴스를 들었다. 우리는 소름이 돋았고 그날 밤 보았던 얼굴이 계속해서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그때 이후로 나는 잊지 못할 여름 캠핑을 생각하면 등골이 오싹해진다. 그 산속 어디선가 아직도 우리가 보았던 그 알 수 없는 존재가 숨어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말이다. 세 번째 이야기. 한적한 시골 마을 산기슭에 자리 잡은 작은 초등학교에는 오랫동안 전해 내려오는 기묘한 이야기가 있다. 이 학교는 과거에 오래된 성당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그 성당은 전쟁 중 불타 없어졌고 그 자리에 몇십 년 후 학교가 세워졌다. 하지만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는 성당이 사라지면서 그곳에 뭔가 남아있다는 찝찝한 기분이 떠돌았다. 학교는 오래된 벽돌 건물로 곳곳에 세월의 흔적이 넘쳐났다. 한밤에는 바람이 불 때마다 창문이 삐걱거리고 어딘가 알 수 없는 방향에서 시계, 초침 소리가 어렴풋이 들려오곤 했다. 하지만 누구도 굳이 깊게 생각하지 않았다. 아이들은 해맑게 뛰어놀았고 선생님들은 열정적으로 수업을 이어갔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만우절 기념으로 담요 체험 행사가 열렸다. 참가를 희망하는 아이들은 방과 후 어두운 학교 건물 속 특정한 방을 찾아야 했다. 그 방은 한때 교실로 쓰였지만 현재는 아무도 잘 가지 않는 곳이었다. 복도 끝에 위치해 있어 마치 건물에서 떨어진 듯한 느낌을 주는 곳이다. 담력 체험에 참가하기로 한 재민, 수진, 은호는 방과 후 곧장 그 방을 향해 갔다. 아이들은 반 친구들 사이에서도 용감한 편에 속했기에 겁날 것이 없었다. 복도를 조심스럽게 지나 마침내 그 방에 도착했을 때 문은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다. 방은 텅 비어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한가운데에 작은 탁자가 놓여 있었다. 그 탁자 위에는 녹이 슬고 낡은 오르골이 보였다. 이게 여기 있을 리가 없는데. 수진이 의아해하며 말했다. 그러면서도 호기심을 억누르지 못하고 오르골을 열었다. 그러자 오르골에서 부드러운 멜로디가 흘러나왔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어디선가 바람이 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방 한편 창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아이들은 순간 멈칫했다. 불안감을 느낀 재민은 문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지만 문은 이미 잠겨 있었다. 그때였다. 학교 벽에 걸린 오래된 시계가 갑자기 크게 울려 퍼졌다. 그 소리는 마치 심장을 조이는 듯한 긴장감을 주었다. 초침이 돌아가는 걸 멍하니 보고 있던 은우는 뭔가 이상한 걸 발견했다. 시계 속 그림자가 제멋대로 춤추는 듯했는데 갑자기 그것들이 벽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그 그림자들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꿈틀거리더니 점점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아이들은 비명을 지르며 벽 쪽으로 붙었다. 그러나 그때 오르골이 점차 속도를 높이며 이상한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수지는 놀라서 오르골을 다시 닫으려 했으나 손을 대자 오히려 더 강하게 소리가 커졌다. 그림자는 이제 말을 하는 것처럼 들렸고 아이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그 자리를 뜰 준비를 했다. 한참 후 그림자들은 아이들을 에워싸고 모양을 변형하기 시작했다. 그중 하나가 뚜렷하게 사람 형태를 갖추더니 천천히 말을 걸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알고 싶지 않니? 목소리는 부드러웠으나 아이들은 결코 편안할 수 없었다. 아이들은 응답할 수 없었고 그림자는 이야기를 계속했다. 그 그림자는 과거 이곳에 있었던 성당에서 희생된 혼령이라고 했다. 성당은 일제강점기 시절에 억울하게 자신을 죽인 사회의 부조리를 알리고 싶어하는 영혼들이 모여있는 장소였다는 것이다. 마치 그들의 원한이 여전히 공간에 맴도는 듯했다. 재민은 주위를 둘러보며 결심했다. 우린 너희의 이야기를 알아야 해. 그리고 그걸 나가서 알릴게. 순간 그림자들은 잠시 멈추더니 서서히 사라졌다. 오르골은 소리를 멈추고 문이 다시 열렸다. 아이들은 겁에 질렸지만 약속한 대로 혼령의 이야기를 널리 알리고 제발 방지를 위한 기도회를 열어주었다. 그 후로 학교에서는 더 이상 이상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고 아이들은 몰라보게 활동적으로 변했다. 그리고 해마다 같은 날 그 방의 탁자 위에는 정성스럽게 만든 작은 꽃다발이 놓였다. 그 일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 여전히 전설로 남아 사람들은 그 혼령들이 드디어 평화롭게 안식할 수 있게 되었다고 믿고 있었다. 네 번째 이야기는 제가 한때 자취하던 집에서 겪었던 기묘하고 섬뜩한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10여 년 전 대학에 처음 입학하며 서울의 한 오래된 주택가에 위치한 낡은 빌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곳은 저렴한 월세 덕이 학생들에게 인기가 있었지만 밤에는 어딘가 모르게 쓸쓸하고 음산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제 방은 3층에 있었고 복도를 따라 쭉 연결된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복도의 끝에는 언제나 어두운 귀퉁이가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그곳에 있으면 싸늘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저만 그렇게 느끼는 줄 알았지만 나중에 알게 된 바로는 다른 이웃들도 그 어두운 구석을 피하곤 했습니다. 하루는 늦은 밤까지 과제를 하다 보니 새벽 2시가 넘었습니다. 문득 배가 고파져 부엌으로 향하는데 복도를 걸어가는 도중 그 어두운 귀퉁이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건물 자체의 소음일 것이라 생각했지만 소리는 점점 뚜렷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놀란 마음에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옆방에 사는 선배에게 이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선배의 얼굴이 갑자기 창백해지며 말하길
너도 그 소리 들었어?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이곳에 사는 사람들 중에 이미 그 소리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요. 선배는 몇 년 전 이 빌라에서 한 여성이 사망했고 그 사건 이래로 이상한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사건을 전혀 몰랐던 저는 점점 더 긴장하게 되었고 그 후로 방영자 있을 때마다 묘한 시선을 느꼈습니다. 가끔은 벽에서 뚜벅뚜벅 걸어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기도 했습니다. 집주인에게도 이 이야기를 했지만 그는 그냥 오래된 집이라 소리가 많이 나는 것뿐이라며 웃어넘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또다시 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뚜렷하게 들려왔고 신경을 곤두세운 채로 어두운 복도를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 순간 복도의 끝에서 희미하게 남아 얼굴 같은 형체가 보였습니다. 그 형체는 저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사라졌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지만 너무나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저는 이사를 결심했습니다. 계약이 끝나기도 전에 다른 곳으로 옮겨야 했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부담이 있었지만 더 이상 그곳에 남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짐을 싸서 나가던 날 복도를 지나며 마지막으로 그 귀퉁이를 바라보았지만 당연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도 그 빌라에 대한 소문을 간간히 듣긴 했지만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날의 일이 꿈에 나타나곤 합니다. 저는 그것이 단순한 착각이었기를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다른 이들에게 전해져 괜한 부담을 주지 않았으면 하지만 그때의 경험은 여전히 제 기억 속에 강하게 남아있어 이렇게 글로 적고 싶었습니다.